퇴직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60대 초반,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던 박현수 가명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직장에 몸바쳐 일한 그에게 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투자에 눈을 돌립니다. 은행 금리는 형편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니 그 선택이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전업 투자자를 꿈꾸며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넣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업 투자자로 전환한 은퇴자 3인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방향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례 1. 3년 전 퇴직금 1억 5천, 지금 계좌 잔고는 4천만 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우 63세 씨는 2021년 정년퇴직과 함께 모든 퇴직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 경력은 미미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과 카페를 통해 공부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코스피는 결국 4천 간다. 그 말에 힘입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죠. 초반에는 수익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계좌는 마이너스 40% 이상을 기록했고 결국 손실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쉬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미국장 확인하느라 더 바빴어요. 머리는 아프고 수익은 없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김 씨는 현재 주식 매매를 중단하고 하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는 끝났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의 평온,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존감까지 함께 빠져나갔죠. 사례 2. 퇴직 후 전업 투자로 연봉보다 더 벌었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서은이 58세 씨는 비교적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로 꼽힙니다. 그는 IT 기업에서 조기 퇴직한 후 철저히 준비해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3년간 모의 투자와 소액 실전 매매를 병행했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건 거시경제 분석과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덕분이었습니다. 월 몇 천씩 벌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월 생활비만 커버되면 됐죠. 서 씨는 매달 2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ETF 배당과 저위험 중장기 투자로 마련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출을 줄이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타요?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60 넘어서 하루 종일 호가창 보는 삶은 못 살아요. 그는 매년 수익률보다 계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의 공통점은 바로 투자도 결국 노동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3. 주식에 인생 걸었다가 지금은 창고 알바 중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대전의 박성규 61세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오로지 몰빵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3억 원을 TQQQ 미국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에 전부 투자했고 처음에는 수익률 6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은퇴의 자유다. 나도 파이어족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금리 쇼크로 TQQQ는 마이너스 70%까지 폭락했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결국 3억은 8천만 원이 되었고 박 씨는 주식을 접고 공사장과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퇴직금을 도박판에 던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투자는 보완제지 대체제가 아닙니다. 전업 투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에게 적합한 길은 아닙니다. 한국재무설계센터 김태훈 CFP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업 투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줍니다. 안정적 현금 흐름 없이 시작하면 1년 안에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권장합니다. 투자 자금 외에 최소 3년치 생활비 확보. 은퇴 전 최소 2년 이상의 실전 투자 경험. 배당 채권형 금성 자산으로 리스크 분산. 매월 인출 전략 시뮬레이션을 해볼 것. 전업 투자는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마무리하며 투자도 결국 일이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주식이라는 불 속에 던지는 일은 조심해야 할 선택입니다. 당신이 느긋한 은퇴를 원한다면 전업 투자보다 적절한 분산, 꾸준한 현금 흐름, 심리적 안정성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전업 투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지키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퇴직금 다 넣었습니다. 전업 투자 3년차의 리얼 후기. 전업 투자의 유혹과 현실, 은퇴 후 투자 전략의 핵심을 짚다. 1퇴직 후 투자에 몰리는 이유. 은퇴자들이 전업 투자자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작 시점에 따라 최소 60세 전후에 지급되며 퇴직 후 당장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단기간 수익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 ETF, 비트코인, TQQQ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은퇴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은퇴자, 전업 투자의 구조적 리스크. 생활비와 투자 자금을 분리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생활비와 투자 자금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자산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 실패 시 회복이 어렵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직결됩니다. 수입 없는 구조에서의 감정적 매매. 직장인이 주식 손실을 내도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지만 은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손절 재진입 손절 반복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보 과잉 상태에서의 잘못된 선택.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전업 투자 성공 신화가 퍼져 있으나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 사례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현실에서의 전략 부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계좌 손실로 나타납니다. 3 전문가가 제시하는 은퇴 후 투자 3원칙. 1.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 설계. 은퇴 후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유지 및 현금 흐름 안정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배당 ETF, 우량 채권, 공모형 리츠, 달러 MMF 등으로 안정적 인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2. 투자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만 활용. 일반적으로 은퇴 자산 중 3040%를 초과하여 주식시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예금, 보험, 부동산임 대소득, 연금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3. 은퇴 전에 실전 투자 경험을 반드시 거칠 것. 단순히 유튜브 강의를 본 경험이나 모의 투자는 실제 전업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자신의 돈으로 월 단위 수익률을 기록해보며 스스로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요약. 사례 투자 전략 결과 원인 분석. 김정우 63세 국내 개별주 몰빵 마이너스 60% 손실 감정적 매매 단기 시세 추종. 서은이 58세 ETF 중심 장기 배당 전략 안정적 월 200 인출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박성규 61세 TQQQ 몰빵 레버리지 투자 원금 70% 손실 고위험 자산 과다 집중. 이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닌 은퇴 후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 결론 및 조언. 전업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은퇴자의 투자는 노동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산 운용이기에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보수적이어야 하며 감정에 휘둘릴 여지도 적어야 합니다. 전업 투자 전 체크리스트. 생활비 최소 3년분 확보. 전업 전 실전 경험 2년 이상. 수익률이 아닌 인출 전략 설계. 리스크 허용 범위 명확화. 전업 투자는 은퇴 후 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인생 이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약. 은퇴 후 투자 생계 수단과 정신적 건강의 직결. 고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중심. 정보 소비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 수립이 우선. 투자 실패는 곧 은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전문가 조언으로 마무리. 투자는 은퇴의 대체가 아니라 은퇴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김태훈 CFP 은퇴설계연구소. 450만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은퇴 후 기다린 건 절망뿐.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과 노후 소득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나 연금 혹은 저축만으로 노후를 계획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고정 비용의 늪. 60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 매달 약 45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배당금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떠났고 은퇴 후 초기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비용이 쌓이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료비의 급증. 나이가 들면서 김 씨는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70만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생활비에 더해지는 의료비는 배당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김 씨가 은퇴한 이후 몇 년 동안 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처음 은퇴할 때는 45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지만 몇 년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0%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 김 씨의 자녀가 직장에서 실직하면서 임시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배당금이 안정적인 소득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생겼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사례 2. 좋은 집 한 채로 안락한 노후를 꿈꾸다 유지비 폭탄의 덫. 박미애 씨는 59세에 조기 은퇴하며 자산 대부분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좋은 집 한 채면 노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배당금 4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리비와 세금. 매달 약 100만 원의 관리비와 재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단지 내 수리비용, 외벽 보수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주택 유지 비용의 과소평가. 고급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내부 리모델링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좋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은퇴 후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3.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다 현실은 빚더미. 최재훈 씨는 평생 꿈꿔왔던 전 세계 여행을 은퇴 후 실현하고자 배당주 투자로 매달 4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못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그는 은퇴 직후 유럽으로 떠났고 이후 몇 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여행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의 과도함. 배당금 450만 원은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항공료, 숙박비, 현지 투어 비용, 식사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그는 부족한 돈을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의 변동성.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배당금이 줄어들자 그는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은퇴 후 지속 가능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소비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후회하며
계획적인 소비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 전략. 은퇴 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다각화. 배당금,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부업, 파트타임 근무 혹은 프리랜서 일자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 가족 지원,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 구조의 최적화. 은퇴 후에는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 변동성 고려. 배당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배당금을 보조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추가 전략.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정기적인 소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은 우리의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원만으로는 변화무쌍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방법. 파트타임 근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자문 또는 컨설팅 일을 해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은퇴 후에도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업무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글쓰기, 디자인, 번역, 온라인 강의 등 자신만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자본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농업사업, 공예품 제작 또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소셜 비즈니스 등이 가능합니다. 2. 노후 자산의 유동성 확보하기. 노후에는 상황에 따라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대부분의 재산이 묶여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 적절한 자산 배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별도로 보관. 생활비와 별도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활용. 단순히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여겨라. 은퇴 후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구체적 방법. 예방 중심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세요. 이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과 치료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 챙기기.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4. 지출 구조 최적화하기. 은퇴 후 지출은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보면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효율적인 소비 전략. 우선순위 정하기.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 비용 최소화. 주거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비 습관 점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단순한 삶 추구, 꼭 필요한 물건과 경험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5.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은퇴자 모임. 은퇴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역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성공은 준비된 만큼 보장된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배당금, 연금 같은 수입원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 소비, 커뮤니티, 그리고 소득의 다양성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당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회사 그만두면 다 끝날 줄 알았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다. 이제 좀 쉬자. 30년 넘게 일했으면 됐지.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살자. 그렇게 퇴직을 맞이할 땐 어느 정도의 해방감도 있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 뜨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 하나에 눈치 볼 일도 없고 회식도 없고 야근도 없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된다는 걸. 어느 날은 뉴스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고 어느 날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 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불안한 걸까?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진짜 인생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은퇴 이후의 삶.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었다. 1. 퇴직하면 쉰다. 3개월 후 무기력증에 빠진 58세 김 과장의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을 2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집도 자가였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었다. 처음 2달은 너무 좋았단다. 아침마다 늦잠 자고 평일 오전에 카페 가고 골프도 한두 번 치러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허전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루 종일 딱히 할 일이 없으니 TV만 보게 되고 누구랑 연락도 뜸해졌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멈춰있는 느낌이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자존감은 점점 작아졌다. 결국 김 과장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문제보다도 소속감의 상실이다. 우리는 회사 사람 김 과장으로 살아왔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선 나만의 리듬과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2. 퇴직 후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60% 62세 박 부장의 현실. 박 부장은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지만 한 달, 2달 지나며 이 돈으로 20년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후 자금은 계산해보니 빠듯했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 부모님 부양 등 예상 밖의 지출도 많았다. 그래서 결국 재취업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때 수백 명을 이끌던 부장이었지만 재취업 시장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보였다. 어렵게 구한 일은 중소기업의 사무직 계약직.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고 업무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팀원들과의 거리감도 느껴졌다. 박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은 일이야.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지. 이젠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버티는 거니까.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후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나이 들면 경력보다 건강, 적응력, 태도가 더 중요해진다. 50대부터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준비하거나 나만의 일거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는 말한다. 60대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생산 가능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의 70% 수준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죠. 3. 퇴직 후에도 여유롭던 이 부장, 그는 왜 달랐을까? 같은 시기에 퇴직한 이 부장은 분위기가 달랐다. 50대 중반부터 퇴직 이후를 계획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을 58세에 모두 정리했다. 59세부터는 자산 배분을 시작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예비 의료비, 여행 자금 등 목적별로 나눴다. 은퇴 직전엔 시니어 자산 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단다. 게다가 그는 소일거리로 운영할 작은 온라인 책방을 60세에 오픈했다. 매출은 크지 않아도 하루에 책 정리하고 고객과 매일 주고받는 시간이 삶에 의미를 줬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구조, 시간의 주도권,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은 결국 두 가지다.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둘째, 삶의 목적과 리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노후에도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팁. 지출 구조부터 점검하자. 은퇴 이후 지출은 소득보다 빨라진다. 특히 의료비, 가족 지원, 주택 유지비 등이 예상보다 더 크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자. 퇴직금은 한 번에 다 쓰지 않기. 많은 사람이 퇴직금으로 여행, 자녀 지원, 빚 갚기 등 다양한 지출을 한 번에 한다. 하지만 이 돈은 노후 생존 자금이다. 꼭 필요한 용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나만의 루틴과 일거리 찾기. 은퇴 후 시간은 무한하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취미든 일이든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글쓰기, 운동, 봉사, 소일거리, 창업 등 어떤 형태든 좋다. 건강은 자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다. 60대 이후엔 병원비, 약값, 관리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 맺으며 진짜 인생, 이제 시작이다. 회사에 다닐 땐 늘 누군가가 내 시간을 정해줬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의 시간, 휴가 기간까지.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내 손에 달렸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생 2막,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갈 인생을 진짜로 준비해보자. 지금이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친근한 말투로 전문가 시각에서 알려드릴게요. 1. 은퇴 준비, 돈만큼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목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쓰면 몇 년 버티기 힘들죠. 실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는 월 소득의 70% 정도로 줄여야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직장 다닐 때 월 400만 원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280만 원 정도로 생활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자산을 나누는 4% 룰이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 은퇴 후 원금의 4% 정도만 매년 꺼내 쓰는 걸 추천하는 건데, 예를 들어 3억 원 있다면 3억 0.04 1200만 원, 월로 치면 약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4% 룰은 물가 상승이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자산 규모를 점검하고 나눠보는 데 좋은 기준이 됩니다. 2. 재취업과 부업, 건강과 적응력도 준비해야 한다. 5060대에 재취업을 하려면 단순히 경력만 믿을 수 없어요. 실제로 취업 현장에선 연령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재취업 성공률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만의 소득 다각화를 준비하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김 과장 사례처럼 동네 봉사나 재능 기부로 시작해서 점차 일을 늘리거나 박 부장처럼 간단한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활동, 강의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건강도 무시 못합니다. 요즘 60대라도 체력이 좋으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만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병원 신세를 지기 쉽거든요. 하루 30분 걷기,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은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준비입니다. 3. 구체적인 재무 설계, 전문가 도움받는 게 답. 많은 분이 은퇴 준비 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까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데, 예를 들면 60대 초반까지는 주식 비중을 4050%로 유지해 성장성도 챙기고 이후에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늘려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쳐 얼마나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면밀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퇴직연금 50만 원이라면 매월 160만 원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저축이나 투자 수익을 더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구조죠. 요즘은 은퇴 자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서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걸 추천해요. 실수 없이 현실적이고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4. 현실적 사례 은퇴 후 재정 설계와 생활 방식 변화. 사례 1. 58세 이모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4억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든다. 이모 씨는 퇴직 후 자산의 60%를 저위험 채권과 적금, 40%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연 34%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아 큰 변동 없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죠. 그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 말합니다. 사례 2. 63세 박 씨는 퇴직 후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매달 150만 원 수익을 올린다. 처음엔 작은 재고로 시작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며 매출을 키웠어요.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적당한 활동으로 은퇴 후 우울감도 줄었다고 해요. 사례 3. 60대 초반 김 씨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모두 끝내고 집도 대출 없이 완전히 자가여서 생활비 부담이 적다. 그 덕분에 매달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 있게 지내면서도 여행과 취미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어요. 5. 꼭 기억해야 할 노후 준비 주의사항. 첫째, 은퇴 휴식이라 생각 말자. 은퇴는 휴식기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둘째, 퇴직금은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평생 쓰는 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써버리면 큰일 나요. 셋째, 재취업이나 부업 시 건강관리와 과로주의.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무리하면 후회가 커요. 넷째,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재무 상담, 커뮤니티, 가족과의 대화, 전문가와 상의가 모두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삶의 의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게 진짜 노후 준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꼭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응원할게요. 정년퇴직한 62세 은행원 부부, 1년 만에 통장 바닥났다.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평생을 은행에서 일했는데 내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62세의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다. 남들이 보기엔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넉넉할 것 같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나름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씩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요청이 겹치면서 퇴직 후 첫 해부터 계획이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이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 하지만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은퇴 후의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쌓아둔 돈에서 매달 꺼내 써야 한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퇴 후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바닥난 3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연금만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63세 공무원 부부의 현실. 박정호 씨 63세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다. 그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믿었다. 매달 250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들어오니까 아내와 둘이 살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추가 검진을 권유받아 150만 원이 들었다.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400만 원을 지출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박 씨 부부는 결국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알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결책 연금만 믿지 말고 비상자금 최소 3천만 원 이상과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례 2. 우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62세 대기업 임원의 착각. 이명철 씨 62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5억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보니 남은 돈이 3억도 채 되지 않았다. 매달 부부의 생활비만 450만 원이 나갔다.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자녀 용돈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골프, 여행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이 씨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한 예산 관리를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30%는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례 3. 자녀를 돕다가 우리 노후가 흔들렸다. 60대 자영업 부부의 현실. 김순자 씨 60세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 은퇴 후에도 노후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모아두었고 월세 수입도 100만 원씩 들어왔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결혼한 딸이 갑자기 이혼하면서 집을 구해야 했다.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어 보증금 1억을 보태줬다.
대학생인 막내 아들이 취업이 안 돼 용돈을 계속 보내주게 됐다. 본인도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계속 나가면서 저축했던 돈이 빠르게 줄었다. 김 씨는 자식들은 언젠가 독립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가 불안해졌다. 해결책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정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연금만 믿고 있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소비를 지속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다가 결국 자기 생활까지 흔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 월 30만, 350만 원의 생활비 확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비상자금 마련.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 우리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후엔 변화가 어렵다.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은퇴 후의 현실적인 생활비를 점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울 때다.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 두기, 노후를 지키는 부모의 현명한 돈 관리,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 되기 마이너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돕고 싶으면서도 노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와의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를 지키는 부모의 현명한 돈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 되기 마이너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1. 노후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녀 지원금과 노후 생활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결혼비용,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다가 자신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 계좌를 따로 관리하세요.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세요.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이 도움은 주되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심어줘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교육을 해주세요. 단순히 돈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 지원보다는 조언과 격려를 먼저 해주세요. 2. 자녀 지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가? 많은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까요? 1. 긴급 상황과 사치를 구분하라. 자녀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치나 과소비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현명한 지원 기준. 생활이 어려워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예의료비, 갑작스러운 실직 등 장기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예학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 등. 하지만 여행 경비, 자동차 구입 비용, 명품 구매 등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원칙을 정하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도움의 선 긋기 방법.
지원하기 전 내가 이 돈을 줘도 내 노후에는 문제가 없을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정확한 한도를 정해 알리고 그 이상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3. 실제 경험담 마이너스 자녀를 적절히 지원하면서도 본인의 노후를 지킨 부모 사례. 사례 1딸 결혼 비용을 지원할 뻔했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김모 씨 65세, 퇴직 공무원은 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도 노후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딸에게 대출을 권하고 자신은 결혼식 비용 일부만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지만 결국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독립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 아들이 창업할 때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모 씨 62세, 퇴직은행원의 아들은 창업을 할 테니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본인의 노후 자금에서 큰 금액을 빼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대출 정보를 알려주고 재정 계획을 함께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손주의 사교육비를 대신 부담할 뻔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모 씨 67세, 퇴직 후 소일거리 죽는 딸이 손주의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시작하면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주의 교육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딸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딸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했습니다. 결론,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자녀 지원용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곧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전적 지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지금이라도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현명한 재정 관리가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자녀에게도 경제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